세상에,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가 숨겨둔 창고방 문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조명 아래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노트와 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 여자가 매일 웃으며 아들에게 먹이던 것들의 정체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이 안에서 뭘 봤는지 이제 나는 전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옥자, 올해 68입니다. 충청도 시골 읍내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게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은 민석이가 중학생 때 간암으로 먼저 갔고 저 혼자 힘으로 아들 대학까지 뒷바라지하며 이 가게를 일궈왔습니다. 손님들한테 박여사 불리며 사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반찬 가게 철문을 드르륵 열면 젓갈 비린내와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누군가는 역하다 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향기였습니다. 평생을 간을 보며 살아온 제 혀와 코는 웬만한 식재료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썩은 것, 상한 것, 독한 것. 그런 건 냄새만 맡아도 척척 구분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더러 코가 개코라고 놀릴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흘 연속 똑같은 꿈이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제 밥상머리에 덜컥 앉으시더니 숟가락을 집어 마루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귀를 찢듯 울리고 엄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애 밥그릇이 깨졌다. 그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면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우리 엄마는 무당은 아니었지만 꿈이 영험한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꿈에서 아버지가 흰 두루마기 입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라고 하셨는데 진짜 다음 날 새벽에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꿈에 나타나 밥그릇이 깨졌다고 소리를 지르시니 뭔가 흉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아들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뚝 끊기더니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닷새째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석이는 서울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닷새씩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 못 내려와도 전화는 꼬박꼬박 했던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유라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만에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빠가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보안구역에 들어갔어요. 연락 어려워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물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보안구역이 뭔지도 모르겠고 설령 그렇다 해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는 아닐 텐데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옥자 씨요? 반송 택배인데요. 2주 전에 아들한테 보낸 간장게장과 김치였어요. 상자를 받아드는데 모서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안에서 뭔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썩은 내가 확 끼쳐왔어요. 코를 틀어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게장은 껍데기가 흐물흐물 녹아내렸고 김치는 시커멓게 물러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반찬이 아들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썩어서 돌아왔다는 게 마치 아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었어요.
엄마 꿈에 밥그릇이 깨졌다던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때쯤 단골 손님 오 반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본명은 오창식인데 은퇴한 형사 출신이라 동네에서 다들 오 반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랑 죽이 잘 맞아서 툭하면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던 사이였죠. 저는 반송된 택배 상자를 보여주며 소가리를 털어놨습니다. 반장님, 우리 민석이가 닷새째 연락이 안 돼요. 택배도 이렇게 썩어서 돌아오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오 반장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래 형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박 여사 촉이 무당보다 용한 거 내가 알잖아. 찝찝하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봐.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 그 말 한마디에 결심이 확 섰습니다. 가게 문에 급한 집안일로 휴무라고 써붙이고 짐을 쌌어요. 썩은 반찬은 버리고 새로 짠 참기름 말린 취나물,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오징어 젓갈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내 몸빼 바지 안주머니, 그러니까 고쟁이 속에는 이 집 폴더폰과 비상금 50만 원을 단단히 챙겨 넣었어요. 이 폴더폰은 10년 넘게 쓴 건데 요즘 스마트폰처럼 하루 만에 배터리가 닳지 않고 일주일은 거뜬히 갔습니다.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초록빛 논밭과 야산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3년 전 민석이가 재혼한다고 인사 왔던 날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죠. 엄마, 이번 사람은 명상 요가 선생님이에요. 마음이 참 맑은 사람이야. 이번엔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을 유방암으로 잃고 한동안 폐인처럼 술만 마시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다시 웃음을 찾았길래 저도 기뻤습니다. 유라는 첫인상이 밝고 활기찼어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피부도 탱탱하고 목소리도 또랑또랑했죠.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버스가 서울로 달리는 3시간 내내 가슴 한구석이 쥐어짜이듯 답답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네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상복합이었어요. 4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는데 그 위압감에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유리로 된 입구에 다가가니 문이 꿈쩍도 않았어요. 카드키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1507호 최민석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들여보내주세요. 사전 등록 안 된 방문객은 출입이 안 됩니다. 인터폰으로 먼저 연락해 보세요. 신랑이 끝에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잠시 후 화면에 유라의 얼굴이 떴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석이가 닷새째 연락이 안 되잖아. 얼굴 좀 보게 문 열어. 유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서 외부인 자극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근처 호텔 잡아드릴게요. 거기서 주무세요. 외부인이라니요. 친엄마가 외부인이라니요. 시골에서 3시간 넘게 버스 타고 올라온 칠순 다 된 어미를 호텔로 보내겠다고요. 가슴에서 불이 확 치밀었습니다. 뭔 소리야?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여기서 동네방네 소리 지른다. 화면이 툭 꺼졌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밀치듯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에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민석이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 제 생일이었습니다. 0815.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빅, 빅, 빅.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였어요.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겁니다. 아들이 저한테 알려준 번호를 며느리가 바꿔버린 거였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내가 지워진 것 같은 서러움이 북받쳐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나 서러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안 열어? 여기서 동네방네 소리 지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문 좀 박대한다고. 사람들아. 복도에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크게 울렸어요.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찰칵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유라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게 역력했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냉골 같은 기운이 발끝부터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훈훈해야 할 신혼집인데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보일러를 끈 건지 아니면 이 집 자체가 냉기를 품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민석이 구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까만 가죽 위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니 먼지가 두껍게 묻어났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는 좋기 신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뜻이었죠.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집 아닌데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눈썹은 칼같이 그려져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요가복을 입고 있었는데 운동한 사람 특유의 땀 냄새가 아니라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역한, 뭐라 표현하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민석이 어딨어?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제발 깨우면 안 돼요. 저는 대답 대신 유라를 밀치고 중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비릿하고 마치 장례식장 국화 냄새와 썩은 과일 냄새가 뒤섞인 듯한 기묘한 향기였어요.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한 저도 처음 맡아보는 사람 사는 집에서는 절대 나면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저 안쪽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이 역한 향기의 정체가 뭘까요? 유라의 얼굴을 보니 제가 냄새를 맡은 걸 눈치챘는지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그 역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5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넓은 거실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 벽걸이 대형 텔레비전까지. 돈 냄새가 물씬 났지만 정작 코를 찌르는 건 그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구석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며 쉴 새 없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냄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가 보니 그 달큰하고 비릿한 향기는 안방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안방으로 다가가자 유라가 번개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빠 지금 명상 치료 중이에요. 방해하면 안 돼요. 저는 대답 대신 유라의 어깨를 힘껏 밀쳤습니다. 평생 밭일하며 다져진 힘이었어요. 새벽마다 배추 폭이 나르고
김장독 옮기던 이 팔뚝이 어디 가겠습니까? 유라가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저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암막 커튼으로 창문을 완전히 막아놔서 한 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대낮인데 방 안은 한밤중 같았어요. 잠시 후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아니, 민석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3개월 전 명절에 봤을 때만 해도 건장하고 혈색 좋던 아들이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팔뚝은 제 손목보다 가늘어 보였고 이불 밖으로 나온 쇄골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미라 같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에서 쉰내가 났고 아들의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떡져 있었습니다. 목욕을 시켜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석아, 엄마 왔다. 엄마야.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깨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어요. 민석이가 눈을 떴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흰자 위에 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검은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뱀이 기어가. 저기 뱀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헛것을 보고 있었어요. 멀쩡하던 42살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울면 전현한테 지는 거였어요. 유라가 뒤에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축 설계 프로젝트 때문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공황장애도 같이 오고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약초 테라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원보다 자연 치유가 낫잖아요. 저는 침대 머리맡을 살폈습니다. 협탁 위에 라벨이 찢어진 갈색 유리병들이 대여섯 개 늘어서 있었어요. 어떤 병은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톡 쏘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쪽에는 주사기와 붕대, 알 수 없는 가루가 담긴 봉지도 보였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투나 약국 스티커가 붙은 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한테 보인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답답해서 커튼이라도 젖히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유라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요. 빛 보면 발작해요. 어머님이 책임질 거예요? 저는 손을 거두고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앙상했어요. 예전에는 도면 그리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던 손인데 지금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을 쓰다듬으며 살피는데 손톱 밑이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10개가 전부 그랬어요. 검보랏빛으로 물든 손톱이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증상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밭에서 농약 잘못 친 작물을 맨손으로 만졌다가 손톱과 피부가 검게 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독이었어요. 무슨 독인지는 몰라도 아들 몸에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빠 약 먹을 시간이에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유라가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왔어요. 쟁반 위에는 투명한 유리컵이 놓여 있었는데 안에 짙은 녹색의 걸쭉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즙보다 훨씬 진하고 탁한 색이었어요. 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톡 쏘는 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풋고추를 씹었을 때
혀끝이 얼얼해지는 그런 냄새였어요. 제 코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온갖 식재료를 다뤄온 코였거든요. 이건 보통 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몸에 해로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유라가 민석이 머리를 받쳐들고 컵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힘없이 손을 휘저으며 밀어내려 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싫다는 거였어요. 몸은 축 늘어져 있어도 본능적으로 저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라가 아들의 턱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억지로 입을 벌렸어요. 손가락으로 볼을 꾹 눌러 입을 벌리게 만들더니 녹색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꿀꺽, 캑캑, 캑. 민석이가 목구멍으로 넘기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을 해대며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그만, 애가 싫다잖아. 유라가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밝고 활기차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약 다 먹였으니까 이제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한테는 제가 필요해요. 유라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방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쓰겠다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멈추질 않았어요. 진정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세면대 위에 칫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 칫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치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변기 안쪽을 살펴보니 덜 닦인 자국이 보였어요. 누런 얼룩 위에 붉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토 자국이었어요. 핏기가 섞인 구토 자국. 민석이가 그 녹색 약을 먹고 피를 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현이 내 아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유라가 안방을 정리하는 틈을 타부엌으로 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걸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였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계란도 없고 김치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점, 생선 한 토막 보이지 않았어요. 있는 거라곤 정체를 알 수 없는 진공팩들과 초록색 즙이 담긴 병들 뿐이었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음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30년 한 제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부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 부엌이 아니라 무슨 실험실 같았습니다. 저는 고쟁이 속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유라 눈을 피해 냉장고 문 뒤에 숨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 오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애가 다 죽어간다. 이상한 풀만 먹인다. 병원약 하나도 없다. 손톱이 새까맣다. 보내고 나서 폰을 다시 고쟁이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이 폰만은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게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유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오빠 상태 보셨잖아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근처 호텔 예약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저는 가져온 보따리를 거실 소파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참기름 병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소파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못 나간다. 네. 내 아들 밥 한 끼 제대로 해먹이기 전에는 죽어도 못 나가. 저 부엌에 쌀 한 톨, 반찬 한 점이 없더구나. 도대체 아들을 뭘 먹여서 저 꼴로 만든 거야.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라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 같았습니다. 아까 민석이가 헛소리로 뱀이 보인다고 했는데 진짜 뱀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유라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새끼가 저꼴로 누워 있는데 전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 녹색집이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현이 아들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왜 그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현 눈빛에서 사리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한강 불빛이 아름답게 일렁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보따리 속 오징 어젓갈과 취나물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든 민석이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흰쌀밥에 따뜻한 된장국, 그게 지금 내 아들한테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내 아들을 꼭 살려야 합니다. 그게 어미 된 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의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자 안방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였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복도 끝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다용도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뭔가 쇠붙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밤새 서너 번 반복됐어요. 대체 한밤중에 다용도실에서 뭘 하는 걸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유지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저 방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가져온 보따리에서 쌀을 꺼냈어요. 민석이한테 따뜻한 흰죽이라도 끓여 먹이고 싶었습니다. 쌀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유라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죽 끓이려고. 민석이 속이 편해야 할 거 아니야. 유라가 제 손에서 쌀을 담은 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하얀 쌀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 가져온 쌀이었어요. 한 톨 한 톨 정성이 담긴 쌀이었습니다. 오빠는 글루텐 프리만 먹어야 해요. 탄수화물이 몸에 독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쌀밥이 독이라니요. 조상 대대로 먹어온 쌀이 독이라니요. 우리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밥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대들었다가는 쫓겨날 게 뻔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유라는 휴대폰으로 배달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탕과 족발이 도착했어요. 유라는 거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질을 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냄새가 온 집안에 진하게 퍼졌어요. 고기 굽는 냄새, 마라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민석이한테는 여전히 그 녹색 주스만 들고 갔습니다. 자기는 저렇게 느끼한 걸 먹으면서 정작 남편한테는 풀물만 먹이는 거였어요. 안방에서 민석이가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파서 저러는 게 분명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후에 유라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석이 곁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들의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어요. 입안이 텁텁한지 혀로 입술을 하찼지만 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 목말라. 물 좀. 저는 얼른 협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입술에 대어줬습니다. 민석이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컵이 금방 비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던 걸까요?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컵을 내려놓고 안방을 빠져나왔어요. 유라가 복도에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모른 척 거실로 향했습니다. 유라가 분리수거를 한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부엌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재활용 봉투를 뒤졌습니다. 손이 지저분해지는 건 상관없었어요. 젖은 휴지와 음식물 찌꺼기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손가락에 끈적끈적한 게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찢어진 택배 송장 조각이 나왔습니다. 보낸 곳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글씨를 눈에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어떤 약재상 이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약재를 주문한 거였습니다. 송장 옆에서 작은 라벨 조각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건조 투구꽃. 글씨 위에 해골 그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각에는 협죽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투구꽃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협죽도는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협죽도 잎을 먹은 염소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잎사귀 한 장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맹독성 식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라벨 조각을 주머니에 넣기가 힘들었어요. 서둘러 증거를 챙기고 쓰레기통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저녁 무렵 유라가 베란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눈을 개슴츠레 뜨고 슬쩍 엿봤어요. 유라가 작은 휴대용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탕약을 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라가 옆에 놓인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비닐 봉지였어요. 마치 밀가루 같았지만 밀가루일 리가 없었습니다. 유라가 그걸 탕약에 조금씩 조심스럽게 털어 넣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라가 나무 주걱으로 탕약을 저었어요. 하얀 가루가 녹색 액체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저건 뭘까요? 약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전현이 내 아들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 거름망을 살폈어요. 탕약 찌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붉은 빛깔의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조금 집어들었어요. 일반 한약재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온갖 식재료를 맛봐온 제 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찌꺼기 아주 조금을 손톱 끝으로 집어 혀 끝에 대봤어요. 닿자마자 혀가 찌릿했습니다.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혀가 얼얼하더니 금방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급히 뱉어내고 물로 여러 번 헹궜지만
얼얼한 느낌이 1시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안 전체가 마취한 것처럼 멍했어요. 이건 독이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을 서성거리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유라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제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걸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노인네가 거기서 뭘 기웃거려요? 유라가 저를 확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어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유라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기회다. 저는 멍한 눈으로 유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초점 없는 눈을 만들었어요. 눈동자를 풀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렸어요. 어릴 때 본 침에 걸린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연기했습니다. 옥분이 왔니? 우리 민석이 학교 갔는데 밥 차려놨어. 옥분이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이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유라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연기를 했습니다. 유라의 바지를 잡고 칭얼거렸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유라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돌았네. 머리 박더니 맛이 갔어. 경계심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머님, 핸드폰 줘봐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유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핸드폰? 그거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다고 믿는 눈치였어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챙겼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마치 피를 바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유라가 현관으로 향하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지켜봤습니다. 유라가 안방 문을 닫더니 밖에서 뭔가를 찰칵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보조키로 문을 잠근 거였습니다. 민석이를 안방에 가둔 거였어요. 남편을 방에 가두다니. 이건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저 방 안에서 민석이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는 거였어요. 유라가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금방 올게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멍청한 표정을 거두고 눈에 힘을 줬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8 먹은 늙은이지만 아직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미친 노인네입니다. 미쳐야 삽니다. 미쳐서 전현의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독초의 정체를 밝히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슬리퍼를 끌며 어슬렁거리다가 현관 우편함 앞에 섰어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우편함을 뒤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우편물이 한 움큼 나왔어요. 대부분 치킨집이나 피자집 전단지였지만 그 사이에 끼인 봉투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뜯어보니 연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불어나 있었어요. 다른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최고장이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도 있었어요. 또 다른 봉투에는 신용카드 한도 초과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이 총 5억이 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현이 왜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유라가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거실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지켜봤어요. 상자 안에서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이었어요. 로고가 금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명이 밝은 창가로 가서 가방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앱을 열어 뭔가를 올렸어요.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중고거래 앱이었습니다. 새 가방을 사자마자 바로 되파는 거였어요. 카드로 명품을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이었습니다.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곧 한계에 다다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거겠죠. 아들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게. 밤이 되자 유라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자는 척했어요. 코를 골며 푸시 소리도 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끗 봤어요. 완전히 잠든 줄 알았는지 안심하며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남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입금할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이번 주말이라고요. 이번 주말에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안 남은 거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 자연사로 처리할 거야. 올해 알타가 심장마비 온 걸로. 의심받을 일 없어. 유라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 이야기하듯 가볍게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저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다니.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유라가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있는 창고방이었어요. 저는 눈을 신랑같이 뜨고 지켜봤습니다. 창고방 문에는 번쩍이는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어요. 일반 가정집 창고에 이런 잠금 장치가 달려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문 옆에는 손으로 쓴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접근 금지, 기도 중.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수상했습니다. 유라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버튼음이 삐삐삐삐 4번 울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한 빛이었어요. 보라색 빛이었습니다. 유라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창고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하는 기계음이었어요. 마치 건조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저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를 봤습니다. 전기세 고지서였어요.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50평짜리 아파트라지만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여름도 아니고 에어컨을 틀 때도 아닌데요. 창고방에서 뭔가를 24시간 내내 돌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식물 재배 등이나 건조기 같은 것을요. 저 안에서 뭔가를 키우거나 말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쯤 안방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뛰어들어가 보니 민석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온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눈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발작이었어요. 심한 경련이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정신 차려. 저는 아들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혀를 깨물까봐 수건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유라가 뒤늦게 들어와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어머님이 뭘 알아요. 유라가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이 팔에 바늘을 꽂더니 뭔가를 주입했어요. 잠시 후 민석이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식을 잃었어요.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놓은 거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진정제예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정제라고요. 저건 진정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더 깊이 재우려는 약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가 요가 레슨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안방을 수색했어요. 서랍장을 하나하나 뒤지다가 맨 아래 칸에서 아들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양말 사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몰래 거실 충전기에 꽂아 이불 속에 숨겼어요. 유라가 돌아오기 전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을 눌러봤어요. 815. 열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유라와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아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읽었어요. 제발 그 약 주지 마. 몸이 타들어가. 병원 가고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던 거였어요. 근데 유라는 그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익심만 가득했어요. 저는 고쟁이 속 폴더폰을 꺼내 아들의 멍든 팔다리와 변색된 손톱을 찍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증거는 됐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일부러 옥분이네 집 어딘가 하며 중얼거렸어요. 화단 구석 벤치에서 오 반장이 신문을 읽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빠르게 전했어요. 이번 주말이래요. 그 전에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민석이가 죽어요. 오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손톱보다 조금 큰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유라 근처에 달아. 결정적인 말을 녹음해야 해. 자백이나 범행 계획 같은 거. 그래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 저는 녹음기를 받아 고쟁이 속에 넣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오 반장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 신원 조회했어. 김유라, 본명은 김말자야. 35살. 전과 2번. 사기죄야. 전과가 있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 전 남편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어. 첫 번째 남편은 5년 전에, 두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탔고, 이번 민석이가 세 번째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남편 2명을 이미 죽인 여자였습니다.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우리 민석이가 세 번째 희생양이 될 뻔한 거였습니다. 아니, 아직 될 뻔한 게 아니에요. 전현을 잡기 전까지는 위험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라가 자주 앉는 식탁 의자 밑에 녹음기를 껌으로 붙였습니다. 의자 다리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어요. 청소하는 척 걸레를 들고 창고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를 슬쩍 잡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어요. 아까 오 반장한테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유라가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유라가 부엌에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제게 뿌렸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얼굴에 후두둑 튀었어요. 부정 타요. 노인네가 왜 자꾸 여길 기웃거려요. 정신이 나갔어도 말귀는 알아들어야지. 저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옥분이가 어디 갔지 하며 중얼거렸어요. 창고방 접근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였습니다. 유라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요가 레슨을 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시간 동안 집을 비웠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유라가 배달 주문할 때 비밀번호 누르는 걸 어깨너머로 봤습니다. 뒷자리 4글자가 보였어요. 5882. 오빠 빨리라는 뜻 같았습니다. 앞자리는 아마 전현이 좋아하는 숫자일 거였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88이나 77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목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창고방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유라가 요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상의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어요. 운동화 끈을 조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죽이려는 여자가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다니.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오늘이 기회였어요. 어머님, 점심때쯤 올게요. 냉장고에 주스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 유라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유라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요가 매트를 메고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나면 안 됐거든요. 다용도실을 지나 창고방 문 앞에 섰어요. 디지털 도어록의 버튼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어요. 유라가 배달 주문할 때 어깨너머로 본 뒷자리 4글자는 5880이었습니다. 앞자리가 문제였어요. 전현이 좋아할 만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돈을 밝히니까 88. 885만 8882. 손가락이 떨렸어요.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빅, 빅. 틀렸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3번 틀리면 잠금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2번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전현이 좋아하는 게 뭘까? 돈. 그리고 뭐가 있을까? 문득 유라가 처음 인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7월 7일이 생일이라며 민석이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던 모습이요. 707, 77, 707만 5,882.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0, 70, 75, 882. 찰칵. 문이 열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라색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좁은 창고방 전체가 식물 재배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보라색 재배등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그 아래로 3단 선반이 벽면을 따라 빼곡했습니다. 선반마다 화분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보라색 빛 아래서 으스스하게 일렁거렸어요. 환기팬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습한 공기가 얼굴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화분을 살폈습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넓게 펼쳐진 식물이 있었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협죽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그 이름이었어요. 옆 화분에는 보라색 꽃이 달린 식물이 있었습니다. 투구꽃. 꽃 모양이 마치 투구처럼 생겼더군요. 그 옆에는 하얀 꽃이 핀 식물도 있었어요. 라벨에는 동미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독초였어요. 유라가 이 방에서 독초를 직접 재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반 아래쪽에는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에서 시커먼 잎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린 잎들이 담긴 유리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삼장에서 제 혀를 마비시켰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한쪽 구석에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전자저울과 막자사발, 고운채가 놓여 있었어요. 독초를 가루로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막자사발 안에는 아직 덜 빻아진 잎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검은 표지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라의 둥근 글씨체였어요. 투구꽃 뿌리 건조분 0.5g, 협죽도 잎 추출액 10ml, 동미나리 줄기 분말 0.3g. 배합 비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요. 사람 죽이는 레시피를요. 밑에는 날짜별로 투여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아침 0.2g 투여. 구토 반응. 4월 16일 저녁 0.3g 투여. 발작 발생. 4월 20일 투여량 증가. 0.5g. 의식 혼미. 날짜가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전현이 체계적으로 아들을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을 조금씩 늘려가며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쟁이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고 방 안 구석구석을 찍었어요. 재배등 아래 독초들, 건조기, 유리병들, 그리고 노트. 특히 노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노트 옆에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최민석, 수익자 김유라. 사망보험금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아들 목숨값이 10억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또 다른 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사 거였어요. 역시 사망보험금 5억. 총 15억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전현이 아들한테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거였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15억을 챙기려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유라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2시간은커녕 30분도 안 됐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폰을 고쟁이에 집어넣고 창고방을 빠져나왔어요. 문을 닫고 잠기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찰칵. 다행히 자동으로 잠겼어요. 다용도실 쪽으로 후다닥 걸었습니다. 어머님?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복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세탁기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멍청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반쯤 벌리고 눈을 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해요? 유라가 다용도실 문 앞에 섰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빨래 해야지. 민석이 학교 가려면 교복 빨아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횡설수설했어요. 민석이가 42살인데 교복이라니. 완전히 과거에 빠진 노인처럼 연기했습니다. 유라가 창고방 쪽을 힐끗 봤어요.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문을 제대로 안 닫았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문은 닫혀 있었어요. 유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 레슨 취소됐어요. 어머님, 거실 가서 쉬세요. 유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유라의 손이 제 허리춤을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쟁이 속 폴더폰이 들킬까 봐요. 하지만 유라는 그냥 지나갔어요. 폰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만져지지 않았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유라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오 반장한테 이 사진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드디어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라가 집에 있으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고 해도 의심할 거였어요. 아까 창고방 근처에서 발견됐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유라가 안방에서 민석이한테 녹색 주스를 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캑캑거리며 괴로워하는 소리도요. 싫어하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독이 든 주스를 또 먹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는 저 주스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투구꽃 뿌리, 협죽도 잎, 동미나리 줄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유라를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덤벼봤자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유라가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벽을 짚고 걸었어요. 신발을 손에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1층에 내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화단 벤치로 갔습니다. 오 반장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폴더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오 반장이 한 장씩 넘기며 봤습니다. 제 배등 아래 독초들, 건조기, 유리병들, 배합 비율이 적힌 노트, 그리고 15억짜리 보험 증서까지.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거면 됐어. 확실한 증거야. 살인 예비죄에 독극물 제조까지. 내일 아침 첫 차로 검찰청에 가서 영장 청구할게. 모레면 체포할 수 있어? 모레요. 이틀 후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라가 말한 이번 주말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너도 위험해. 오 반장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됩니다. 딱 이틀만요.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체포까지 하루가 남았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유라가 부엌에서 녹색 주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독초를 갈아 넣는 소리였습니다. 저 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유라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스를 만들다 말고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더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라가 주스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가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억지로 먹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점심때쯤 유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껌이었습니다. 작은 녹색 껌. 제가 녹음기를 붙일 때 쓴 바로 그 껌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유라가 제 앞에 껌을 들이밀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녹음기를 발견한 걸까요? 하지만 유라 손에는 껌만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껌이 뭐요? 민석이 학교 갔어? 저는 일부러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유라가 한숨을 쉬더니 껌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녹음기는 아직 발견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오후가 되자 유라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청소기만 대충 돌리던 유라가 오늘따라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아내고 있었어요. 소파 밑, 텔레비전 뒤, 화분 아래까지 꼼꼼히 훑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아래로 갔어요. 의자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식탁 의자. 녹음기를 붙여둔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유라가 제가 붙여둔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집어서 다리 부분을 살폈어요. 손가락이 의자 다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유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뭔가를 떼어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체였어요. 오 반장이 준 녹음기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유라가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러보더니 재생 소리가 났어요. 자기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입금할게.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활기차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잔인한 눈이 저를 노려봤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아니셨네요.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딱딱한 소리와 함께 녹음기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연기 안 해도 되겠네요. 속았어요, 완전히. 며칠 동안 바보처럼 당했네.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롱하는 투였어요.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독을 먹인 거지? 투구꽃 협죽도 다 알아.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르더니 비웃었어요. 알아서 뭐 어쩔 건데요? 증거 있어요? 창고방에 다 있더라. 독초 재배하는 거, 배합 비율 적은 노트, 15억짜리 보험 증서까지. 사진 다 찍어뒀어.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진 어디 있는데요? 핸드폰은 버스에 두고 내렸다면서요. 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쟁이 속 폴더폰이 떠올랐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경찰한테 이미 다 넘겼어. 내일이면 내년 잡으러 온다. 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몸을 피했지만 유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폰 어딨어요? 어디 숨겼어요? 사진 다 지워야 해. 유라가 미친 듯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허리춤을 훑었어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어요. 고쟁이 속까지 손이 닿으면 안 됐습니다. 두 손으로 유라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냈어요. 그때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민석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유라가 잠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유라를 밀쳤어요. 바닐로 단련된 팔뚝에 남은 힘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걸려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서요. 어머님. 유라가 뒤쫓아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숫자가 3층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68 먹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이 덜덜 떨리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유라의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탁탁탁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5층에서 시작해서 10층, 8층, 5층. 계단을 내려갈수록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내려갔어요. 손바닥이 쇠손잡이에 쓸려 까졌습니다. 유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3층쯤에서 발이 헛디뎠어요.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계단을 굴렀어요. 어깨가 모서리에 부딪히고 허리가 난간에 꺾이고 무릎이 바닥에 찧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눈앞에 별이 빙빙 돌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을 흘렸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어디 도망가요, 어머님.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유라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파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질질 끌려가는데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비명 소리가 나서 나와봤는데 유라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광기 어린 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까지 떨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갑자기 뛰쳐나가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다치신 데 없으세요, 어머님?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도구로. 어머님, 또 헛소리 하시네. 죄송해요. 요즘 증상이 심해지셔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유라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지만 경비원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였습니다. 며느리 말만 믿는 거였어요. 유라가 저를 질질 끌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어요. 15층까지 끌려가는 동안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팔이 뒤틀리고 무릎이 계단에 부딪혔어요. 아프다고 소리쳐도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던져지듯 밀려 들어갔어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유라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찰칵 보조 잠금 장치까지 걸었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지. 내일 아침까지 어머님도 처리해야겠네요. 오빠랑 같이. 시어머니가 아들 간병하다 치매 증상으로 함께 사망.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유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고쟁이 속 폴더폰은 무사했습니다. 유라가 몸을 뒤지는 동안에도 끝까지 지켜냈어요.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오 반장이 경찰을 데리고 올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유라가 저를 다용도실에 가뒀습니다. 문 앞에 무거운 걸 밀어놓았는지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어깨로 들이받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먼지 냄새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 다친 곳이 욱신거렸어요. 팔에는 유라 손톱에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까맣게 굳어 있었어요. 무릎도 까져서 바지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감이 안 잡혔어요. 바깥에서 유라가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마룻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였어요.
부엌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베란다에서 약탕기 끓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지막 독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쟁이 속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좁은 공간을 비췄어요. 배터리가 2칸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반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버튼음이 삐삐삐 울렸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여보세요? 5반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했어요. 반장님, 저예요. 들켰어요. 다용도실에 갇혀 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유라한테 다 들켰어요. 오늘 밤 안에 저랑 민석이 둘 다 죽이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5반장이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바로 갈게. 영장은 내일 아침이지만 긴급 체포할 수 있어. 버텨. 1시간이면 도착한다. 네,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탁기가 옆으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휴대용 손전등이었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어요.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유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저는 재빨리 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 거짓말. 불빛 보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유라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비틀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아파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에서 폰이 떨어졌어요. 유라가 폰을 집어들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창식? 이 사람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라가 폰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폴더폰이 2동강이 났어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쓴 폰이었는데,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연락은 했으니까요. 유라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어요. 일어나요. 마지막 가족 식사할 시간이에요. 질질 끌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녹색 주스가 담긴 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어요. 큰 컵에는 진한 녹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컵에도 같은 색 액체가 반쯤 담겨 있었어요. 풀냄새와 함께 톡 쏘는 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삼장에서 제 혀를 마비시켰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큰 건 오빠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빨리 끝날 거예요. 작은 건 어머님 거고요. 오늘 밤 다 마시면 돼요. 내일 아침이면 둘 다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유라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미친 여자였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이 와. 1시간 안에 온다고 했어. 1시간이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유라가 큰 컵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유라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민석이한테 그거 먹이면 안 돼. 유라가 저를 뿌리쳤습니다. 저는 다시 달려들었어요. 유라의 손에서 컵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녹색 액체가 출렁거렸어요. 몇 방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나요. 유라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지며
소파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파서 숨이 막혔어요. 유라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기어서 안방 문 앞까지 갔어요. 무릎이 까져서 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유라야, 문 열어. 민서가, 마시면 안 돼. 그거 독이야. 엄마 말 들어. 안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빠. 이거 마시면 아프지 않아요.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민석이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발로도 찼습니다. 민서가, 입 벌리면 안 돼. 버텨. 쾅, 쾅, 쾅. 주먹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에서 민석이가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이고 있는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인터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가 온 거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오 반장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안 걸렸어요. 아마 근처에 있다가 바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뛰었어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어서서 도어록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에 문이 열렸어요. 오 반장과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 반장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경찰들도 총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안방이에요. 빨리요. 오 반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안방 문을 발로 찼어요. 1번, 2번, 3번째에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서 유라가 민석이 머리를 붙들고 컵을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입가로 녹색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직 다 못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만. 오 반장이 유라를 밀쳤어요.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컵이 떨어지며 녹색 액체가 쏟아졌어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유라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어요. 김유라, 아니 김말자. 살인 예비 및 독극물 제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유라가 바닥에서 발버둥 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입에서 침이 튀었어요. 아까까지 차갑고 교활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맨 얼굴의 유라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나, 놓으라고. 다 망쳤어. 15억인데, 15억. 저는 유라는 신경 쓰지 않고 민석이한테 달려갔어요. 아들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녹색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에 남은 녹색 액체를 손가락으로 긁어냈어요. 목구멍 안쪽까지 집어넣어 토하게 했습니다. 구역질을 유도했어요. 퇴, 캑캑, 민석이가 토했어요. 녹색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걸쭉한 액체가 이불 위로 흘렀어요. 조금 삼킨 것 같았지만 대부분 뱉어낸 것 같았습니다. 오 반장이 달려와 민석이 입을 물로 헹궈줬어요. 민석아,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왔어. 눈 떠봐. 민석이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왔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바보같이 속았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있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이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후로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들의 마른 등을 쓰다듬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오반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했어, 박 여사. 내가 아니었으면 아들 진짜 죽었어. 대단해. 유라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발버둥 치면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감옥에서 나오면 두고 봐요. 두고 보라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봤어요. 이제 전혀는 상관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민석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맥박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다 괜찮아. 다 끝났어. 민석이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내 새끼가 살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일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처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고 신장 기능도 절반밖에 안 됐다고요. 3개월 넘게 매일 독을 먹었으니 당연한 거였죠.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떠도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독이 신경계에 영향을 줬다며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아들 곁을 지켰어요. 밥도 병원 식당에서 먹고 씻는 것도 병원 샤워실에서 해결했습니다. 시골 가게는 단골 손님 중 하나인 김 여사한테 맡겼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했습니다. 죽만 먹던 아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음, 그 다음엔 흰죽, 그 다음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참기름과 오징어 젓갈을 넣어 비벼주니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밥맛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녹색 풀물만 먹으며 죽어가던 아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볼에 혈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50kg이 안 되던 체중이 65kg까지 올라갔어요. 검보랏빛으로 변색됐던 손톱도 조금씩 원래 색을 찾아갔습니다. 새 손톱이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왔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 팔을 붙잡고 비틀거렸는데 한 달 뒤에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2달 뒤에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느릿느릿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매일 감사했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병실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42살 먹은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아들이 울고 싶을 때 울게 해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이었어요. 엄마, 나 바보야.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속았을까? 첫째 마누라 보내고 너무 외로웠어. 밤마다 혼자 술 마시고 출근해도 멍하고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눈이 멀었나 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저 년이 워낙 독한 년이었어. 전 남편 둘을 죽인 년인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살아있으니까 됐어. 살아있으니까.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아들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반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경찰이 창고방에서 압수한 독초와 노트, 그리고 제가 찍어둔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2명의 사인도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아니라 독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던지 기가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탱탱하던 피부도 푸석해져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보며 증언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들한테 독을 먹였습니다. 투구꽃, 협죽도 동미나리로 만든 독을요. 매일 양을 늘려가며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갔으면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저를 추궁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반찬 가게 하면서 별의별 손님 다 상대해 봤거든요. 변호사 따위는 상대도 안 됐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주였어요. 살인 예비 및 독극물 제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남편들 사건까지 합쳐지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고 오 반장이 말했어요. 유라가 타려던 보험금 15억은 전액 지급 정지됐고 보험 사기로 추가 기소돼서 형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항소하겠다고 악을 썼지만 어차피 결과는 뻔했습니다. 저녀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오늘은 민석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3개월 만에 병원을 나서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밝은 햇살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입원할 때는 보따리 하나였는데 퇴원할 때는 짐이 2배로 늘었어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영양제, 꽃다발, 책, 간식거리. 민석이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아픈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민석이가 병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봄볕이 환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시골 내려가도 돼? 민석이가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안 살 거야? 회사는? 회사는 그만뒀어. 더 이상 건축 일 안 해도 돼. 아파트 팔고 빚 정리하면 얼마 남아. 그 돈으로 엄마 가게나 도와주면서 살래.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어요. 42살 먹은 아들이 엄마 반찬 가게 일을 돕겠다고 하다니. 서울에서 잘 나가던 건축 설계사가요.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소박하게, 평범하게, 엄마 곁에서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시골이 좋지. 공기 좋고 물 좋고 엄마 반찬 가게 내가 도와주면 장사 더 잘 되겠다. 민석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3년 전 재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오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시골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 반장이 막무가내였습니다. 박 여사가 내 단골인데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지. 게다가 이번 사건 1등 공신이잖아. 경찰청장 표창도 받게 생겼어.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표창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난 산, 노란 개나리가 핀 둑길, 물 채워진 논에서 모내기 준비하는 농부들. 모든 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 봄 풍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아들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밖을 물끄러미 보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저는 뒷좌석에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미가 새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고맙긴 뭘 고마워해. 3시간 뒤 우리는 시골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차가 섰어요. 김 여사가 가게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왔어? 아이고 민석이도 왔네. 많이 나았구나. 볼에 살이 붙었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아줌마들이 음식을 한 상 차려왔더라고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도토리묵, 파전까지. 환영 잔치였어요. 박 여사 아들 살렸다면서요. 대단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독한 년이었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민석이가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이 그리웠어.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3개월 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냄새가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석이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배달 다닐게. 운전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배달 앱도 만들어 볼게. 엄마 반찬 맛을 서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아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뭔가에 열중할 때 빛나던 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가게 안까지 들어왔어요. 반찬 가게 앞 화단에 노란 개나리도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꿈에서 깨진 밥그릇을 보여줬을 때 저는 아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깨진 건 아들의 잘못된 인연이었고 그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었어요. 우리의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